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 삼성전자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로또라고 불렸던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가 공사 중단 등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큐익스프레스가 신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한국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물가 안정 목표 운용 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시점을 못 박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란 메시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이 총재의 발언과 비교하면 인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입니다. 한국은행 안팎 개선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물가 안정 목표 운용 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내외에서 등락하고 내년엔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 요인 영향이 줄며 1%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가 약해지며 다소 낮아지겠지만 빠른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2년 동안 0%대에 그쳤던 근원 물가 상승률은 1%를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장을 이어갔는데 개인 투자자 일명 동학개미의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1조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카오와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신세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 대비 양호한 성과를 낸 종목은 카카오와 대한전선뿐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성장지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보였던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하락한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현재 국내 증시에서 확실한 주도주가 부재함에 따라 뚜렷한 모멘텀과 방향성 없이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스피가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리긴 했는데 빅테크 대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준 반면 원조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연일 횡보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상승장 흐름을 제대로 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는 15만 7천 원, 41만 9,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각각 7.37%, 0.94% 하락했지만 한 달간 상승분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달 24일 11만 6,50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약 34.7% 올랐습니다. 이 기간 카카오는 시가총액 70조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순위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도 지난달 24일 35만 5,500원에서 약 18% 상승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37% 오른 8만 1,200원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1%대 이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의 국민주 삼성전자의 한 달간 주가는 8만 원 초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기간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와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7개월째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 1조 4,22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위 포스코 4,870원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묶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에 대해 상반기 주가 조정이 지속된 만큼 우려보단 긍정적인 면을 볼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향후 플랫폼 확장 가능성이 크고 네이버의 경우 콘텐츠 기반 성장성 확보 여부가 네이버 주가의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0.12%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노원구로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와 서초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또 강남과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들어 부산과 대구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7.28%와 6.44%로 같은 기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정부의 초고가 주택 기준인 15억 원을 웃도는 거래가 속출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85제곱미터는 지난달에 16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롯데캐슬스타 전용 85제곱미터는 지난 4월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일부터 이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규제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됐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록세 4.6%만 내면 되고 양도세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인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업계에선 가격이 높은 오피스텔일수록 세제 혜택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 경쟁률 1873.5대 1을 기록했던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의 해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 조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임을 위한 회비 1억 원가량을 모금하는 등 관련 절차를 속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는 감리자 자격 정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분양 이후에 각종 난관에 부딪힌 그 현장을 지혜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레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등의 중장비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까닭은 감리업체가 자격을 정지당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가 선정한 감리업체가 레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이후 감사를 통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조합 내부에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을 비롯해 부조합장, 상근이사 등 조합 임원진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정관 및 민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대출 받은 부분, 그런 혐의로 일단 고소했고 또 부정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배정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공고를 했다. 수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고발을 한 상태로고요. 지금은 이제 해임 발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조합장은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등을 조합 비용으로 대납한 점, 세입자가 없는데도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 조합 자금을 유용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비대위는 해임 발의서를 모은 뒤 해임안 발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늘어난 66조 원으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민간공사는 46조 3천억 원으로 20.2%가 늘어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상위 1위부터 52기업은 25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52위부터 100위 사이 기업은 4조 4천억 원으로 4.1%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1% 늘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34조 9천억 원으로 8.4%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건설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념식에 참석한 건설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건설 현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2021년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건설 현장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오늘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흐름에 맞춰 건설 산업이 경제 회복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산업은 이제 위험하고 후진적인 3D 산업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력 중심의 안전 친화적 산업으로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이날 건설 산업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건설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이사가 금탑 산업훈장 수상에 영예를 안았고 안병윤 화엄토건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 이명우 하나ENG 대표이사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산업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28명의 건설인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계획도 밝혔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저는 안전 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인합시다. 행사 후반부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선진 문화를 정착시키는 캠페인인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 물류기업 Q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커머스 물류시장 현장에 발맞춰 작년 9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구에 GDC를 세운 데 이어 오는 8월 영종도에 신규 물류센터를 열며 아시아 이커머스 물류허브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전문 물류기업 Q익스프레스, 아마존과 이베이, Q텐 등 글로벌 마켓에 제공하는 통합 물류 솔루션과 풀필먼트 서비스로 매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익스프레스가 오는 8월 영종도에 신규 물류센터를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을 확대합니다. 규모는 약 6,000평, 크로스보더 물류사업자로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이자 Q익스프레스의 4번째 물류센터입니다. 영종도 물류센터는 국내 셀러들의 해외 배송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셀러들에게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으로 향하는 상품들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작년 5월 김포 물류센터로 확장 이전하며 사세를 키워온 Q익스프레스는 영종도 물류센터 오픈으로 글로벌 풀필먼트 역량을 대폭 강화하게 됐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이곳 김포 물류센터에서는 앞으로 국내 수요를, 영종도 신규 물류센터에서는 해외 수요를 전담하며 앞으로 국내외 수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처리 물량은 기존 1,500만 박스에서 2배 이상 늘린 3,000만 박스로 늘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Q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 CJ 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국내 4개사에 이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도 열었습니다. GDC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보관한 후 해외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처럼 Q익스프레스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의 글로벌 셀링 같은 경우는 무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품의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물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도 필요합니다. Q익스프레스는 영종도 신규 물류센터와 GDC를 아시아 이커머스 물류 허브로 키워 국내 최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전문 물류사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요즘 밀레니얼과 Z세대, 이른바 MZ세대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단순히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MZ세대의 자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ISA라고 불리는데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IRP, ISA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낳은 새로운 이제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투자가 굉장히 거침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오는데 IRP, ISA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둘의 차이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이 최근에 이 IRP와 ISA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IRP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서 운용을 한 뒤에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수익과 함께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예. 다른 종류인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과 달리 이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란 점인데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어둘 수 있고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같은 경우 역시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이자와 배당 등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등 이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덕분에 세금 부담이 큰 해외 주식형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 때 특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편입한 상품 사이에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중개형 ISA 가입자 중 절반이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과 절세 부분, 한마디로 스마트한 투자를 추구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IRP 고객 유치 위해서 은행, 증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IRP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금융사들 간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IRP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또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말 IRP 적립금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8.5%고요.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현재까지는 은행이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증권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IRP 적립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은행이 39%고 증권사가 61%로 증권사의 증가세가 훨씬 높아서 은행권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IRP 수익률은 하나은행이 6.07%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5.96%, 국민은행이 5.77%, 우리은행 4.56%, 농협은행 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면요. 신영증권이 27.39%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유한타증권이 13.41%, 한국투자증권이 12.49%, 미래에셋증권 11.37% 등으로 평균 수익률이 증권사의 경우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은행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단순 수치 비교로 했을 때는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익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권 입장에서는 증권사와의 경쟁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IRP의 경우 은행권에서
수수료 수익도 얻고 또 장기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력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 증권사로 최근에 자금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32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500명을 추첨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최대 1만 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이 개인형 IRP 계좌에 10만 원 이상의 자동 이체를 등록을 하거나 자기 부담금 10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 중에서 3,00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또 개인형 IRP 계좌에 자기 부담금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을 입금을 할 경우에 금액 구간에 따라서 해피콘 3만 원권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등을 추첨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하고요.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를 당행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전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개인형 IRP에 10만 원 이상 신규 자동 이체 등록 고객 대상을 추첨을 통해서 다이슨 공기청정기와 삼성전자 큐브 공기청정기를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은행 쪽을 보니까 IRP 가입을 하면 뭘 많이 주네요. 네. 쓸 수 있는 현금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주는데 네.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쟁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 혜택뿐 아니라 상장 지수펀드 ETF나 상장 리치 등을 포트폴리오로 넓히고 또 투자 전략 제공을 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하나투자, 한국투자, 대신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우선 이 IRP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도 수수료 무료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더해서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 IRP에서 글로벌 ETF와 ETN 상장 리츠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을 약 1,300여 개로 확대했다고 하고요. NH투자증권은 리서치센터 산하의 자산관리 전략부가 직접 추천을 해주는 큐빅밸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신설했고 또 담당 프라이빗 뱅킹 매니저가 직접 IRP 수익률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IRP 계좌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상품 만기가 다가왔을 때 투자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 삼성팝을 통해서 IRP만 따로 설명을 해주는 코너를 마련해서 연금 클래스, 여기에서 투자 유의사항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IRP에 포괄적 운용 지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원리금 상품의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투자 집진과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디폴트 옵션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매매와 성과를 분석하는 매직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매직 솔루션이란 363개에 이르는 ETF와 상장 리츠를 조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는요. 퇴직연금 사업부 전체가 매트리스 조직으로 운영이 돼서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사업자들과 협업을 진행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지원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다른 업종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잔고 확인과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마지막이에요. IRP 계좌 가입 시에 이게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IRP 계좌의 장점이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만약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매달 이 700만 원을 쪼개서 납입을 해도 되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또 50세가 넘은 이후에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IRP 계좌는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를 연금 개시 이전이나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 기타 소득세
가입세 16.4%가 부과돼서 사실상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향후 몇십 년간 이 매달 금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납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증권사에서는 최근 이벤트에 나서면서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사들의 경우 대부분 0.2%에서 0.5%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앞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특히 예금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출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IRP 계좌 상품 구성을 원금 보장형으로 할 경우에 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IRP 계좌 수수료가 은행이 연평균 0.37에서 0.44%고요. 보험사가 0.38에서 0.43%고 증권사가 0.27에서 0.32%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 수익률이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 0.4%의 금융사 수수료에 더해서 세액공제 초과분에 또 5.5% 연금세까지 붙으면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을 하더라도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는 없고요. ETF 등을 활용한 간접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100%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예, 개인형 IRP 가입 시의 주의사항들까지 저희가 지금 짚어드렸고요. 이 부분 잘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